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당신 미쳤어요? 여기 이탈리아 밤거리를 도도하게 걷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갑자기 한 한국 남성이 달려와 들고 있던 커피를 그대로 쏟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고 말았죠. 황당한 상황에 그녀는 고함을 치며 옷값을 물어내라며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은 뜻밖에도 남자에게 죄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여성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녀에겐 난데없이 물벼락을 맞고 경찰조차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는 이 기막힌 상황.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레시아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작은 도시 밀라노 근교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늘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쁘다. 그것은 마치 제 두 번째 이름처럼 항상 저를 따라다녔어요. 어린 시절 그 말은 저에게 따스한 햇살 같았습니다. 길을 걷다 만나는 이웃 할머니들은 저를 보며 미소 지었고 가게 주인들은 작은 사탕을 건네주곤 했어요. 우리 예쁜 알레시아가 왔구나. 그때는 그 관심이 순수하게 기뻤습니다. 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손을 들지 않아도 먼저 저를 불러주셨고 친구들은 제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예쁘다는 말이 제 인생을 어떻게 뒤틀어 놓을지. 12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 외모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학교 발표회에서 제가 준비한 시를 읊었는데 아무도 제 시를 기억하지 못했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알레시아가 무대 위에서 얼마나 빛났는지만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외모가 전부인가? 16살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 느낌이 더 강해졌어요.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으로 지역 대회에서 입상했을 때였습니다. 주제는 초상화였고 사람들은 축하한다는 말 대신 초상화라니 이미 입상을 정해둔 대회였구나 라는 말이 돌아왔어요. 제 노력이나 재능은 보이지 않고 마치 제 외모가 그림의 가치를 더한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노력을 하든 제 겉모습만 봤어요. 제가 봉사활동을 해도 이미지 관리를 위한 연출이라며 비웃었고 실수를 해도 예쁘니까 괜찮다 며 웃어넘겼습니다. 심지어 수학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을 때도 외모만 빼어난 줄 알았는데 하며 놀라워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닫아갔습니다. 18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저는 처음으로 반항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야 라고 외치며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친구의 집에서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어깨까지 내려오던 갈색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검은색으로 염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단발도 잘 어울리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잊어버린 자신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저에게 친절을 베풀면 뭘 원하는 거지? 라고 의심했고 칭찬을 들으면 또 내 외모 때문이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차갑고 도도하게 굴게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방어기제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까칠하게 굴수록 사람들은 더 저에게 끌렸어요. 특히 남자들은 도전적인 미인이라며 더욱 열성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무례하게 굴어도 개성 있다 며 웃어넘겼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남는 방법은 가시가 돋친 장미로 남는 것뿐이라고요. 진심 따위 필요 없어. 어차피 아무도 날 제대로 보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외모를 무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22살, 우연한 기회에 패션쇼 캐스팅 제안을 받았어요. 모델 에이전시 직원이 카페에서 저를 발견하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호기심에 에이전시를 찾았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 외모가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모델 일은 생각보다 쉽게 시작됐어요. 키와 미모 덕분에 데뷔는 화려했습니다. 첫 런웨이에서 눈길을 사로잡았고 패션 잡지의 표지도 장식했어요. 사람들은 미래가 기대되는 모델이라며 저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제 본질을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하나의 아름다운 옷걸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 태도였어요. 까칠하고 거만한 태도는 업계에서 빠르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일하기 어려운 모델, 이란 꼬리표가 붙었어요. 촬영장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다툰 일, 디자이너의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퉁명스럽게 굴었던 일.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25살,
처음 맛봤던 인기는 서서히 시들해졌어요. 대형 패션쇼 캐스팅에서 연속으로 탈락했고 잡지 촬영 요청도 뜸해졌습니다. 에이전시 매니저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거야 라고 충고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가 싫으면 떠나라고 해. 변할 생각 없어. 결국 한때 잘 나가던 모델 알레시아는 이름 없는 작은 의류회사의 모델로 전락했어요. 브루노 패션이란 작은 회사에서 계절마다 나오는 카탈로그 촬영이 제 주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화려해 보였지만 실상은 돈 많은 남자들의 액세서리처럼 행사장을 오가는 삶이었어요. 밀라노 시내 호화로운 파티에 초대받아 웃고 샴페인을 마시고 사진을 찍는 일상. 언뜻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파티에서 만난 남자들은 하나같이 제 외모에만 관심을 보였고 가끔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같이 놀자는 제안을 해왔어요. 그때마다 저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사랑 같은 건 없어. 다들 나를 소유하고 싶을 뿐이야. 그렇게 공허한 나날이 이어졌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가끔 어린 시절 꿈꿨던 삶을 떠올렸습니다. 예술가가 되고 싶었던 그 순수한 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다시 냉소적인 가면을 썼어요. 꿈? 웃기지 마. 이 세상은 그런 감상에 어울리지 않아.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흔들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밀라노 패션 위크 기간 중 한 행사장으로 가기 위해 택시에서 내렸어요. 여느 때와 같이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며 말을 걸어오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들을 손으로 밀쳐내며 걸어갔어요. 저기, 아가씨. 누군가 이탈리아어로 말을 걸었지만 저는 짜증스럽게 손을 흔들며 무시했습니다. 밀라노의 가을 저녁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오늘 행사에서는 어떤 지루한 대화를 나눠야 할지 생각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또 귀찮게 구는 남자겠지. 귀찮은 생각이 스치며 돌아보려던 순간 차가운 액체가 머리부터 쏟아졌습니다. 흰 블라우스는 갈색으로 얼룩지고 머리카락은 축축히 젖었어요. 어떤 미친 자식이. 저는 분노에 차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자리에는 낯선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비어있는 테이크아웃 커피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제 분노를 멈출 수는 없었어요. 당신 미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이탈리아어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영어로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저는 즉시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 변태가 커피를 내 머리에 부었어요. 체포해주세요. 저는 길거리가 떠나가라 소리쳤어요. 평소보다 더 격앙된 목소리였는데 사실 그날 입은 블라우스는 다음날 중요한 촬영에 입으려던 맞춤 디자이너 옷이었거든요. 5,000유로짜리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동양인 남자는 번역기를 켜고 뭔가를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고가의 옷이 망가졌다며 행사에 늦었다며 모욕감을 느꼈다며 소리쳤습니다. 배상을 요구해요. 당장 체포하세요.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택시 기사가 달려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가씨 머리에 불이 붙었었어요. 저 동양인 남자가 달려와서 컵에 액체를 부어 껐어요.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 머리에 불이요? 하지만 경찰은 진지하게 제 뒷머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에 그을려 끊어진 머리카락을 발견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는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저에게 말을 걸던 남자를 밀치고 제가 지나간 후 그 남자가 던진 꽁초가 제 머리카락에 맞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동양인 남자가 순식간에 달려와 컵에 액체를 부어 불을 끄는 모습도 선명했습니다.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움? 당황스러움? 그보다는 분노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뭐요? 이런 식으로 남의 옷을 망쳐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강경하게 나왔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사과해본 적이 없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택시기사에게 당신 저 남자한테 얼마 받았어요? 라며 화를 내기까지 했어요. 택시기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저를 향한 시선으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이해 못할 행동을 하는 여자로요. 그때 동양인 남자가 번역기를 켜고 짧게 말했어요.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오해가 풀렸으니 저는 바빠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부끄러움? 후회? 아니면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다른 무언가? 경찰은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다며 자리를 떠났고 모여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어요. 저는 얼룩진 블라우스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행사는 이미 시작했을 테고 이 꼴로 갈 수는 없었어요. 택시를 다시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밀라노의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저 남자는 누구였을까? 분명 동양인이었고 이탈리아어를 못하는 것 같았어요. 관광객일까? 아니면 패션 위크 때문에 온 바이어? 머릿속에서 그의 얼굴이 맴돌았습니다. 제 모욕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의 눈빛에서 봤던 것. 그것은 연민도 동정도 아닌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며 저는 머리카락을 만져보았어요. 그을린 부분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건 제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왜 그에게 사과하지 못했을까? 왜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솔직한 질문을 던졌어요. 알레시아, 넌 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가시 돋친 장미의 성벽이 너무 높아져서 이제는 저 자신조차 그 안에 갇혀버렸다는 것을요. 쏟아진 커피와 함께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이 제 내면으로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감각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원했던 것, 진심으로 바라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한국 남자의 뒷모습이 제 마음에 낯선 파문을 일으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문은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모른 채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머리카락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뒷머리를 살펴보니 확실히 불에 그을린 흔적이 보였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손상되어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는 어제 입었던 흰 블라우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 커피 얼룩이 선명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버리려고 했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옷을 보관해두고 싶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결국 옷을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용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 다니던 벨라 스타일은 예약이 꽉 차 있었지만 제 이름을 듣자마자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명한 모델이었던 시절의 특권 중 하나였어요. 미용실에 들어서자 평소처럼 모두가 저를 향해 돌아봤습니다. 알레시아, 어서 와요. 미용실 원장인 마르코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는 제 머리카락을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불이라도 났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누군가 이미 그에게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20년 넘게 미용사로 일했는데 불에 탄 머리카락은 한눈에 알아보죠. 마르코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 주변의 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저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았어요. 밀라노 전체가 알레시아의 이야기로 떠들썩해요. 어제 길에서 머리에 불이 붙었다면서요? 마르코의 조수인 지아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미용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다른 손님이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과장된 소문이겠지. 그녀 같은 사람들은 항상 주목받기 위해 이런 짓을 하잖아. 미용실 구석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 다른 얘기 들었는데. 하룻밤 보낸 동양인 남자랑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 남자가 머리에 불을 지른 거라던데.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키득거렸어요. 미용사 중 한 명이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한국 남자를 잡고 있다면서? 외국인이라 추방될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마르코가 불편한 표정으로 그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소문은 번져나갔어요. 한 여성 고객은 저를 힐끗 보더니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알레시아 같은 모델들 다 그렇잖아. 남자들 갖고 놀다가 이런 일 만드는 거지. 예전에도 비슷한 스캔들 있었다던데. 사실 몇 년 전에도 그랬다고 들었어요. 어떤 디자이너와 문제가 있었다고. 그 사람도 외국인이었죠? 다른 고객이 대답했어요. 미용실은 갑자기 제가 없는 것처럼 소문과 추측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제 과거 스캔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또 다른 사람은 제가 한국 남자를 유혹해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제 외모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차가운 눈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짜증을 내거나 무시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달랐어요. 온갖 소문이 제 귀에 들어왔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그 한국 남자가 보여준 진심 어린 행동이 제게 어떤 힘을 준 것 같았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인 남자가 도와줬죠.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제 머리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달려와 커피를 부어 불을 껐어요. 그리고 제가 오해했음에도 그는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제 차분한 대답에 미용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들은 더 자극적인 대답을 기대했는데 제 솔직하고 담담한 태도에 할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이전에 알레시아라면 화를 내거나 거만하게 굴었겠지만 오늘의 저는 달랐어요. 어쩌면 그 한국 남자의 진실된 모습이 제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르코는 제 머리카락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어쩔 수 없이 상당 부분을 잘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심해요. 바로 불은 껐다고 해도 헤어 스프레이 때문인지 긴 머리는 다 잘라야겠어요. 단발 정도로요. 괜찮겠어요? 보통이라면 1mm도 자르기 싫다고 고집했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순순히 동의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잘려나가는 머리카락을 지켜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잠겼어요. 어제의 사건, 그 한국 남자, 그리고 제 반응.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평생 누구에게도 감사를 표현해 본 적이 없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언제나 스스로 해결했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건 약함의 표시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달랐어요. 그 남자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많아 보여요. 마르코가 말했어요. 그 한국 남자 더 알고 싶지 않아요? 큰 도움 줬는데.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가 누구인지, 밀라노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아마 관광객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머리 손질이 끝나고 거울을 보니 새로운 모습이 낯설었어요. 짧아진 머리가 제 얼굴을 더 또렷하게 보이게 했고 묘하게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마르코가 물었어요. 다르네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미용실을 나서며 폰을 확인하니 몇 개의 부재 중 전화가 있었어요. 브루노 패션의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오늘 저녁 밀라노 패션 위크의 신진 디자이너 쇼케이스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원래 다른 모델이 가기로 했지만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이미 몇 주 전에 다른 약속을 잡아놓았거든요. 그런데 매니저가 한 말이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에서 온 디자이너들의 쇼케이스예요. 한국, 일본, 중국 디자이너들이 모여요. 순간 심장이 빨라졌어요. 한국 디자이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몇 명 있을 거예요. 최근에 주목받는 젊은 디자이너들이죠. 그가 대답했어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 대답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그 한국 남자를 다시 만날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켠에서는 그를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자라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시폰 드레스에 미니멀한 액세서리 그리고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했어요. 행사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환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삭임 그리고 접근해오는 남자들.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것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칵테일을 한 잔 들고 행사장을 둘러보며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시아인 얼굴을 찾고 있었습니다. 행사는 이미 한창이었고 여러 디자이너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일본 디자이너의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작품들, 중국 디자이너의 화려한 자수 드레스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부스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분명 어제의 그 한국 남자였어요. 검은색 셔츠에 간결한 스타일로 작품 앞에 서서 바이어로 보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갑자기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소에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망설이다가 결국 천천히 그의 부스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의 작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니멀하면서도 독특한 디자인, 동양과 서양의 절묘한 조화가 느껴지는 옷들이었습니다. 특히 한 드레스가 눈길을 끌었어요. 흰 바탕에 미세한 먹빛 물결 무늬가 그려진 드레스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바이어가 떠나고 그가 혼자 남자,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어제 그 여자예요. 제가 이탈리아어로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놀란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나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머리카락만 조금 잘랐죠. 영어로 대답하며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가리켰습니다. 그제야 그가 자세히 제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은 짧았습니다. 그는 곧 다시 자신의 작품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지금 바빠서. 그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분명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반응에 저는 당혹스러웠어요. 평소라면 이런 반응에 화를 내거나 상대를 무시했겠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무심한 태도가 더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저는 그의 작품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드레스가 정말 아름답네요. 당신 작품인가요? 그는 잠시 고개를 들어 제가 가리킨 드레스를 보았습니다. 네, 제 작품입니다. 한국 전통 수묵화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우입니다. 박지우. 그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행사장 직원이 다가와 그에게 무언가를 전달했습니다. 지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직원이 떠난 후 그는 한숨을 쉬며 종이를 접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제 패션쇼가 취소될 것 같아요. 메인 스폰서가 갑자기 빠졌다네요. 모델들도 부참한다는데 정리해야겠어요. 그의 말에 저는 순간 생각 없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무대에 서줄게요. 말하고 나서야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제안이었어요. 지우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왜요? 그 질문에 저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일까요? 어제의 일 때문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의 무심한 태도가 신경 쓰여서? 혹은 그의 작품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냥 해보고 싶어서요. 지우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는 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쇼는 내일 오후예요.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는 프로니까요. 제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갑작스럽게 지우의 패션쇼 모델이 되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행동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오랜만에 무언가에 설렌다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패션쇼 장소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되었어요. 최근 몇 년간 저는 주로 작은 브랜드의 카탈로그 촬영이나 소규모 쇼에만 참여했기 때문에 밀라노 패션 위크의 공식 런웨이는 오랜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쇼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스타일리스트,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지우를 찾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무대 한쪽에서 의상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제와는 다른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쇼가 가능해졌어요. 그의 진심 어린 감사에 저는 어색함을 느꼈어요. 평소라면 당연하죠. 라며 가볍게 넘겼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입을 옷을 보여주시겠어요? 지우는 저를 의상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오늘 쇼에 선보일 그의 컬렉션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제 본 수묵화 드레스를 포함해 총 5벌의 의상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모두 미니멀하면서도 독특한 한국적 요소가 가미된 디자인이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옷을 입나요? 제가 물었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래는 3명의 모델이 나눠서 입을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알레시아 씨 혼자뿐이에요. 괜찮으시겠어요? 5벌의 옷을 혼자 입고 갈아입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제 대답에 지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준비 시간이 흐르며 저는 지우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했고 졸업 후 자신의 브랜드 지우를 설립했어요. 이번이 그의 첫 해외 패션쇼였고 밀라노 패션 위크에 초청받은 것은 그에게 큰 기회였습니다. 그의 작품에 대한 열정과 진지함이 대화 속에서 느껴졌어요.
쇼가 시작되기 전 저는 첫 번째 의상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니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입어보는 하이 패션이었고 지우의 옷은 제가 지금까지 입어본 어떤 옷과도 달랐습니다. 단순한 실루엣 속에 담긴 섬세한 디테일, 동양적 감성과 서양의 기술이 조화를 이룬 의상이었어요. 준비됐나요? 지우가 커튼 뒤에서 물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저는 대답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쇼가 시작되고 저는 런웨이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무대의 긴장감, 관객들의 시선, 플래시 세례.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평소처럼 차갑고 도도한 표정으로 걷는 대신 저는 진심으로 옷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화려한 포즈나 과장된 표정 없이 그저 지우의 옷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의상부터 마지막 의상까지 저는 5번의 런웨이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빠른 갈아입기 속에서도 각 의상의 느낌을 살리려 노력했어요. 마지막 의상이었던 수묵화 드레스를 입고 피날레를 장식할 때 저는 처음으로 관객들의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감탄을 읽을 수 있었어요. 쇼가 끝나고 커튼 뒤로 돌아왔을 때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정말 완벽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칭찬을 받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느꼈어요. 그것은 제 외모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제가 한 일, 제 노력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지우는 이탈리아어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고마웠습니다. 그 단순한 한마디가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말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어요. 저는 그가 저를 위해 이탈리아어로 말해준 것에 감동했습니다. 쇼가 끝난 후 여러 패션 관계자들이 지우에게 축하를 건넸어요. 그의 컬렉션은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었고 몇몇 바이어들은 그 자리에서 주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지우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 꿈을 이룬 사람의 행복한 표정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행사장을 나서며 저는 오랜만에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작품, 열정,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처음 모델을 꿈꿨을 때 원했던 것인지도 몰라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지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 말은 제가 얼마 전 고개 숙여 했어야 할 말이었는데 오히려 듣고 있다니 처음으로 감사 인사의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메이크업을 지우며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짧아진 머리, 그리고 어딘가 달라진 눈빛.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의 일들을 되새겼어요. 그리고 내일 지우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지우의 패션쇼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 후로 우리는 종종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패션에 관한 대화, 그의 디자인과 제 모델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대화는 주로 그의 번역기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점차 저는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그는 기본적인 이탈리아어 표현을 배우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 제가 이탈리아 카페에서 그를 만날 때마다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부온조르노, 알레시아. 그는 서툴지만 정확한 발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우리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우는 제가 말하는 동안 항상 진지하게 듣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그는 결코 제 외모에 관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고 오직 제 생각과 감정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라노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회에 함께 갔어요. 현대 미술 전시였는데 저는 처음으로 지우에게 제 어린 시절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죠. 지우는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왜 그만뒀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제 그림보다 제 삼촌 이름만 떠올렸어요. 삼촌이 유명한 화가셨거든요. 제 작품은 뒷전이 되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표면만 보고 본질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예술을 다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그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오래된 열망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방치해둔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는 듯 연필이 종이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지우의 얼굴을 그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우리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 설렘, 그리고 안전함이었어요. 지우와 함께 있을 때면 저는 가면을 벗고 진짜 알레시아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스마트폰 알림이 연달아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수십 개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화면을 열자마자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밀라노의 유명 패션 블로그에 올라온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캔들, 한국 신진 디자이너, 이탈리아 모델 알레시아와의 관계로 명성사냥? 기사는 지우와 제가 카페에서 대화하는 사진, 갤러리를 함께 방문한 모습, 그리고 그의 패션쇼에서 제가 모델로 선 장면들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악의적인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지우가 신인 디자이너로서 이름을 알리기 위해 저와의 관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런 종류의 기사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 제가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전에 전화가 울렸어요. 에이전시의 매니저였습니다. 알레시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기사 봤어? 그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어요. 사실 홍보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아. 한동안 너에 대한 관심이 줄었는데 이번 일로 다시 주목받고 있어. 잘 활용하면.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지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매니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알레시아,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변호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군. 그래, 어쨌든 이 기회를 놓치지 마. 인터뷰 몇 개 잡아놨어.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우리는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지우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아마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미안해요. 당신에게 피해가 갈 줄은 몰랐어요. 그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피해요? 오히려 제가 걱정했어요. 당신의 명성에 제가 해를 끼칠까 봐요. 지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제게 큰 도움을 주셨는데요. 패션쇼도 구해주시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둘 다 서로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 하는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 평판은 원래 좋지 않았으니까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판이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예요. 알레시아. 그의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방어벽을 세우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이미지는 원래 이런 거예요. 다들 어차피 저를 그렇게만 보니까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번역기를 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나하나 단어를 선택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보여지는 이미지보다 안에 있는 마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신은 잘못 배워왔을 뿐 마음속엔 분명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화살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어요.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어떤 사람도 저를 이렇게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 겉모습만 보았고 심지어 제 까칠한 태도조차 매력적이라 여겼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가면 너머에 진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기사는 계속해서 나왔고 인터넷에는 우리에 대한 추측과 루머가 가득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패션계 내부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모델들, 디자이너들, 사진작가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가장 가깝게 지내던 동료 모델인 비앙카의 배신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저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알레시아가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그저 한국인 디자이너 뒤에 숨어 사는 것 같네요. 도도하던 그녀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그 말은 사실 일부러 저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즉시 반격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지우에게 받은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 괜찮으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소문은 곧 지나갈 거예요. 그의 따뜻한 위로와 변함없는 태도가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 소동이 지우의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인정받기 시작한 신진 디자이너였고
이런 스캔들은 그의 작품보다 사생활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 위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지우의 작업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다음 컬렉션을 위한 스케치에 몰두해 있었어요. 문을 열자 그가 고개를 들었고 저를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알레시아, 와줘서 고마워요. 그의 작업실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벽에는 다양한 스케치와 천 조각들이 붙어 있었고 한쪽에는 그의 문화적 뿌리를 보여주는 한국 전통 패턴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외부 세계와 단절된 안식처 같았어요. 요즘 어떠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힘들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져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오늘 아침에는 한국 패션 잡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관계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제 작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고 했죠.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는 제 일의 일부가 아니니까요.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감탄했어요. 지우는 이 모든 소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과거의 습관대로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모든 게 너무 복잡해서 도망치고 싶어요. 당신에게 이런 문제를 안겨드리기 싫어요. 지우는 작업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도망치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알레시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하죠. 패션이든 사람이든 본질을 보지 못하고 주변 소리에 휘둘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의 말은 제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상황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린 일이 벌어졌어요. 패션 행사장에서 만난 비앙카가 지우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지우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간 질투와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지우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비앙카의 접근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저에게 다가와 함께 자리를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저는 물었어요. 비앙카가 뭐라고 했나요? 지우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요. 그리고 그녀가 더 나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비앙카는 제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지우에게 접근하여 저를 대체하려 했고 저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다니 놀랍네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게다가 저는 당신을 믿어요. 알레시아.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의 신뢰를 받지 못했는지,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모든 소문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제 편에 서 있었어요. 그는 제가 만들어온 가시 돋친 외벽을 뚫고 진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지우는 중요한 소식을 전했어요.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브랜드를 정리하고 몇 가지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얼마나 있다 오실 건가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밀라노에서의 경험은 값진 시간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제 기반은 한국에 있으니까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막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가 떠난다니. 하지만 저는 겉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군요. 이해해요. 지우는 제 표정을 자세히 살폈어요. 알레시아, 괜찮으세요? 저는 습관적으로 가면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우가 제 인생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차갑고 도도한 모델 알레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 동안 저는 진짜 제 모습, 따뜻하고 창의적이며 진실된 알레시아를 다시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를 떠나보내는 것은 그 모든 진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붙잡는 그것은 제가 감히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항상 혼자였고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약함의 표시라고 여겼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지우가 떠나기 전에 진심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가면을 벗고 진짜 제 마음을 보여줘야 했어요. 그것이 아무리 두렵더라도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지우의 호텔로 향했어요. 그러나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불현듯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만약 그가 제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만약 이것이 그저 일시적인 감정이라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 호텔 문이 열리고 지우가 나왔어요. 그는 가방을 들고 있었고 택시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숨었어요. 그가 저를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도착하고 지우가 문을 열어 타려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발걸음은 얼어붙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것 같았어요. 모든 두려움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저는 그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 제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그는 이미 한쪽 다리를 택시 안으로 넣은 상태였습니다. 제 목소리에 놀란 듯 고개를 돌렸고 저를 발견하자 그의 눈이 커졌어요. 택시 문을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알레시아?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그건 달려온 탐만은 아니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취약한 모습, 진짜 감정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 대신 저는 그에게 다가가 품에 안겼어요. 그의 셔츠 냄새, 심장 박동, 어깨의 단단함.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안전함과 따뜻함이 저를 감쌌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가지 마세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팔이 제 등을 감쌌어요. 처음에는 불확실하게 그러다 점점 더 단단하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알레시아. 택시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재촉했지만 지우는 그에게 잠시 기다려달라는 손짓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부드럽게 떼어내며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진심을 말하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당신이 떠나는 걸 참을 수 없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짜 저를 봐주었어요. 가면 뒤에 알레시아를 상처받기 쉬운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준 사람.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떠나기 싫어요. 정말로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제 회사, 가족, 그리고 당신의 커리어. 모든 게 다른 나라에 있는데 제 손가락이 그의 입술에 닿았어요. 더 이상의 변명이나 현실적인 이유들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함께라면요. 당신이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갈 수 있고 제가 밀라노에 있을 때는 당신이 올 수 있어요. 우리의 일도 삶도 함께 엮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가능할 거예요. 그의 손이 제 손을 찾아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저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 주변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어디선가 기자들이 나타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만남을 제보한 것 같았어요. 지우는 재빨리 저를 택시로 안내했고 우리는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우는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더 큰 소동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숨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말할 시간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제 에이전시를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매니저는 반대했지만 제 결심을 보고 마침내 동의했어요. 지우는 제 곁에 서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이 일을 해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져야 했던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기자회견장에는 많은 언론인들이 모였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후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저는 가시 돋친 장미로 살아왔습니다. 아름답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차갑고 도도한 모습으로요. 그것이 제가 이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 삶은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변명이나 부인을 혹은 또 다른 스캔들을 기대했을 테지만 제가 준비한 것은 달랐어요. 제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온 디자이너 박지우는 제 가면 너머의 진짜 알레시아를 보았고 그것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그와의 관계는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다시 찾게 해준 소중한 인연입니다.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오늘 저는 더 이상 가시 돋친 장미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진실된 제 모습으로 따뜻하고 진심 어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동안 제 태도로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거나 방어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고 제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점차 그들의 눈에서 이해와 공감이 읽혔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호텔 뒤편에서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이 가득했어요. 정말 용기 있는 모습이었어요. 알레시아.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여전히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꼭 다시 올게요. 그리고 당신도 한국에 와볼래요? 제 세계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탈리아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생각은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는 일이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요. 지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여전했지만 그 성격이 변했어요. 이제 그들은 스캔들이 아닌 새로운 알레시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몇몇 잡지는 제 변화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요청했고 심지어 한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은 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패션계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초기에는 냉소적이었지만 점차 많은 디자이너들이 저에게 연락해왔어요. 그들은 진정성 있는 모델로서 제가 가진 새로운 매력에 주목했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저를 꺼려했던 몇몇 큰 브랜드에서도 오퍼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지 않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거리를 걸을 때,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 심지어 사진 촬영을 할 때도 저는 진짜 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유로운 느낌이었어요. 지우는 약속대로 한국에서 계속 연락해왔습니다. 그와 떨어져 있는 시간은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는 서울의 일상을, 저는 밀라노의 변화를 나누었습니다. 거리감이 느껴질 법도 했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 가까워졌어요. 한 달 후 지우는 밀라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이탈리아에 자신의 아틀리에를 열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한국과 이탈리아를 오가며 브랜드를 키워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공항에서 그를 맞이하던 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지우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알레시아, 당신은 이제 가시 없는 장미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그의 말에 저는 웃음 지었습니다.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고 진짜 제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 그것은 제가 꿈에서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행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우와 저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된 후에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밀라노와 서울을 오가며 우리만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어를, 저는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며 서로의 문화에 다가갔어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시작됐어요. 제 가족에게 지우를 소개했을 때 부모님의 표정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지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셨어요. 한국 디자이너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탈리아에는 세계적인 패션 하우스들이 즐비한데 하필 아시아에서 온 무명 디자이너를 선택했단 말이냐? 아버지의 말씀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도 크게 다르지 않으셨어요. 알레시아, 내가 모델 일을 그만두고 그저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것이 행복할 것 같니? 게다가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그들의 우려는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었어요. 하지만 가족의 지지 없이 그 길을 가는 것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지우의 가족도 처음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의 부모님은 영상통화로 저를 만났을 때 공손하지만 명백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나중에 지우에게 들은 바로는 그의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서양 모델이라니. 성격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던데 우리 집안과 맞을까? 그의 어머니는 서양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모델로 살았으니 까칠하고 자기중심적일 텐데. 두 가족 모두의 반대는 우리에게 큰 시험대였어요. 어떤 날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보여주면 그들도 이해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지우의 가족을 이탈리아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저를 만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면 선입견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어요. 동시에 제 가족에게도 지우의 재능과 성실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우의 부모님이 밀라노에 도착한 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노력이 그들의 마음을 조금 열어준 것 같았어요. 특히 지우의 어머니는 제가 준비한 한국 전통차에 감동하신 듯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그들에게 밀라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어요. 두오모 성당부터 나비글리오 운하까지, 그리고 제가 자란 동네의 작은 레스토랑들도 소개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전환점은 지우의 아버지가 제 옛 사진첩을 보셨을 때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림 그리던 모습, 첫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던 순간.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살아왔을지 알 것 같구나. 그 말씀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누군가 제 외모가 아닌 내면을 보고 평가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우의 가족이 떠난 후 다음은 제 가족의 차례였어요. 지우는 특별한 디너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작품을 선보였고 앞으로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처음에 아버지는 무관심한 듯했지만 점차 지우의 디자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꽤 독특한데 어디서 영감을 받았나? 아버지가 한 드레스를 가리키며 물으셨어요. 지우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전통 다랑아리와 이탈리아 르네상스 조각상의 곡선을 결합했습니다.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비로소 지우를 한 명의 예술가로 인정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지우의 따뜻한 성품과 저를 대하는 방식에 점차 마음을 열어가셨어요.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동안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의 결혼식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 지우와 저는 수많은 밤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결혼식을 계획했어요. 제 웨딩드레스는 이탈리아 디자이너의 작품이었지만 그 위에 지우가 직접 디자인한 한국 전통 자수가 더해졌습니다. 푸른 물결과 매와 문양이 드레스 전체를 감싸며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어요. 지우는 한복과 양복을 절묘하게 섞은 의상을 입었습니다. 전통 한복의 성과 색감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양복의 실루엣을 더한 디자인이었어요. 그 모습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밀라노의 작은 교회는 양국의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지우의 가족과 친구들이 한국에서 날아왔고 제 친구들과 패션계 동료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두 문화가 한자리에 모인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다웠어요. 제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입장했을 때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오랜 시간 가면 속에 숨겨왔던 진짜 알레시아가 마침내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서약은 이탈리아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진행됐어요. 서로의 언어로 사랑을 맹세하는 것은 우리의 결합이 단순한 결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두 문화, 두 세계의 만남이었어요. 피로연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식탁에는 이탈리아 와인과 한국 전통주가 나란히 놓였고 음식도 양국의 대표 요리들로 채워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양가 손님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양가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포옹을 나눌 때였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반대와 걱정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과 밀라노를 오가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브랜드를 확장했고 저는 모델에서 디자이너로의 전향을 결심했어요. 정말 디자인을 배우고 싶어요. 어느 날 저는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작업하고 싶어요. 지우는 기뻐하며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당신의 예술적 감각과 패션 경험은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라면 더 멋진 것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모델 알레시아에서 디자이너 알레시아로 변신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디자인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인내를 요구했고 때로는 좌절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항상 제 곁에서 격려해 주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배움의 일부니까요. 그의 말은 언제나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점차 저는 제 스타일을 찾아갔어요. 이탈리아의 클래식한 아름다움과 한국의 미니멀한 요소를 결합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지우와 저는 각자의 강점을 살려 함께 작업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우리의 첫 공동 컬렉션 두세 개 사이는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패션 매거진들은 우리를 한국 디자이너와 이탈리아 뮤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가시 없는 장미. 과거의 까칠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후배 모델들과 디자이너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멘토로 자리매김했어요. 특히 저는 어린 모델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단순히 외모가 아닌 내면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아름다움은 당신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 그것이 당신의 모든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결혼 3년 차,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이었어요. 처음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보았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우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그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저도 함께 울었어요. 이것은 우리 사랑의 결실이자 두 문화가 하나 된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우리는 서울에 정착하기로 했어요. 출산 후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아이가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계절마다 이탈리아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옆에 작은 아틀리에를 마련했고 그곳에서 계속 작업을 이어갔어요. 임신 중에도 저는 디자인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임신의 경험이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편안하면서도 아름다운 인부복 라인을 디자인했고 그것은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마침내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인부복이라며 환영했어요. 우리 아이, 현아는 가을의 아름다운 날에 태어났습니다. 동그란 눈과 지우를 닮은 입술 그리고 제 곱슬거리는 머리카락까지. 현아가 태어나고 저는 처음으로 알레시아 모델이나 알레시아 디자이너가 아닌 현아의 엄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호칭은 묘하게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외모로만 평가받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이 새롭고 경이로웠습니다. 육아는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밤중 수유와 기저귀 갈기, 끝없는 걱정과 책임감.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헌신적인 아버지였어요. 일을 조정해 최대한 육아에 참여했고 밤에는 번갈아가며 아이를 돌봤습니다. 현아가 자랄수록 당신을 더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지우가 말했어요. 그 호기심 어린 눈빛이 꼭 당신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웃음 지었습니다. 하지만 고집은 당신을 닮았어요. 원하는 게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현아가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집에서는 한국어와 이탈리아어를 번갈아 사용했고 양국의 전통 동화와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1년에 몇 달은 이탈리아에서 지내며 제 가족과 시간을 보냈고 나머지는 서울에서 지우의 가족과 함께했어요. 현아가 2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에는 넓은 정원과 우리의 작업실이 있었어요. 그 공간은 우리 가족의 안식처이자 창의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작업실에서 새 컬렉션을 준비하던 중 현아가 크레용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 종이에 열심히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와 저는 작업을 잠시 멈추고 그녀를 지켜봤어요. 뭘 그리고 있어, 현아? 제가 물었습니다. 가족이요. 현아가 대답했어요. 그녀의 그림에는 3개의 동그라미가 있었고 각각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아빠, 이건 엄마, 그리고 이건 현아예요. 그 단순한 그림을 보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것은 단지 아이의 낙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초상화였습니다. 복잡한 과거와 문화적 차이를 넘어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어요. 지우가 제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눈에도 같은 감정이 읽혔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에요. 현아의 웃음소리, 지우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이 평화로운 순간. 과거의 공허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제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가시 돋친 장미로 살았던 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그것은 외모나 명성이 아닌 가족과 사랑 그리고 진실된 자아 속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오고 현아는 여전히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 끝에 저는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행복은 그 어떤 패션쇼의 박수갈채보다 어떤 찬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